저를 많이 회에 소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전시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피곤해서 눈이 네 개로 보이는지 눈을 비비기도 하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그림을 예술의 전당에서 했을 때 정신을 그리려는 화가의 예술 근원 찾기.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 제가 지금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앞으로 안각과 시간, 다음 시간이 되면 기절 초풍을 그려드리나. 인간의 사고 영역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일상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인문학 여행. 화가는 작품으로 대부분 이 얘기를 하고, 그림을 통해서 본인이 다른 데에 숨어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예술을 통하여 사회적 기능이거나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으면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응했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자기만의 성수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화려한 향기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매우 쓰고 매운 향기들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함으로 인하여 선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예술적으로 사는 거고, 예술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조화롭게 사는 삶을 종교를 떠나서 모두 다 희구한 건데, 예술을 이해하여서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제가 가능한 한 노력을 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묵화는 재료를 장악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붓 한 붓으로 대상을, 철학을, 사유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이 모든 것이 끝난 경우여서 자잘한 붓질을 통하여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대담하고 갈수록 적고 갈수록 비우고 비워서 비울 수 없을 때까지 비우는 그 경지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감명직지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또는 삶을 살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 시대의 화두이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인데, 과연 창의성 있게 세상을 살아갔는가를 또 생각해 보면 예술가를 통하여 창의성이 무엇인가,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없이 경물 치질을 이야기하고 관물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사물의 특성을 얼마만큼 파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도 부족하지만 화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나의 이야기에 그치면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예술입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나의 이야기인데 너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고 인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보편성, 객관성, 특수성을 가져야 예술이 성립합니다. 그 예술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목소리로, 제 형태로 말할 것입니다. 조금 화가의 입장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말이 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장했던 책 속에 숨지 않고 제가 스스로 느꼈던 바를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하겠다는 제 스스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강좌에서 칸트가 어떻고 헤겔이 어떻고 데리다가 어떻고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듣기를 원하시면 이 번지수는 조금 다릅니다.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김호석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부분 모르셔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제일 어렵고 자기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고 예수는 자기가 성장한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예술은 발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말입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나의 절박성을 예술로 잡지 않고 그냥 술 먹고 술 취해서 의미 없이 붓질해 놓은 것을 전시장에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철학적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화가 그러면 괴팍할 거야. 술 먹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아마 일탈과 굉장히 만행을 일삼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화가도 자기 마음을 닦는 수행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굉장히 정직하고 반성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공간은 주로 한옥, 그리고 서당, 그리고 서원, 사당,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진강, 칠보라고 하는 무성서원이라는 오래된 어떤 서원 지역, 그리고 들판.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배웠던 대동천전문이라고 하는 책이 저로 하여금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기초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10여 페이지 이상 되고 있는 미술 그 책에 실려 있는 것 중에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나의 그림에서 만일 어떤 정신의 힘이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것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이 이어온 역사와 문화를 속속들이 사랑하고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목숨처럼 아끼셨다. 나는 까마득히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말과 글과 조선의 마음을 배웠는데 그것들은 고스란히 내 예술의 미천이 되었다. 누군가 내 영혼에 삽질을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할아버지가 쓴 대동천자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중 출판도 되었고 신문에 많이 보도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도 이렇게 썼고 그 당시 많은 여러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한 화가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이 자라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그 배경을 무시하고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가 이상하고 삐딱하고 변태스러운 그림이 혹시 있다 한다면 내가 성장하는 배경 속에서 나온 그 부산물입니다. 어떤 작가도 저는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질을 타고났다. 기질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단 기질을 조금 유화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질이 나거나 악조건이 발생하면 그 기질이 팍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은 사람은 거칠어지고 함부로 말하고 막 업신여기는 일도 막 자행되죠. 기질은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질이라는 것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상당히 작가들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많은 고행, 만행, 고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만행과 고생을 처절하게 했던 사람일수록 작품에 매진하면 작품 속에서 모든 게 환원되어서 대단히 향기롭게 꽃을 피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릴 때의 고생, 어릴 때 힘들었던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참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웠었지만
그림으로 환원되어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던 출세작입니다. 70년대 말에 아파트 밤 풍경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파트 작품 속에서도 얼마만큼 찌든 때가 묻어있고 얼마만큼 혹독한 생활을 견뎠는지에 대해서 이 작품 속에는 많이 숨어 있는데, 유명 여배우가 작품 전에 와서 보면서 이 작품을 사고 싶다. 왜냐? 인간의 고통과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들이 곳곳에 스며 있다고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것을 잘 읽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갈 거고, 제가 출세자이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일반인과 함께 경쟁했을 때 2등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 등록금 26만 원 할 때 100만 원 상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후에 계속 비슷한 도시 풍경을 그리고, 그것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에서 전시를 대학 졸업하자마자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 회에 소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전시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피곤해서 눈이 4개로 보이는지 눈을 비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못 그려서 눈이 2개로 그려가지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신문에 보도가 크게 나오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눈이 2개로 겹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학습받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아를 회복하는 것, 무아의 경지를 찾는 것이 매우 근본적인 것인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집착이 어느 것이 집착인지를 모르고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진실인지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종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국에서 전시했을 때는 몇 군데 신문에 나왔었는데, 외국에서 전시하고 뉴욕타임즈에 크게 나오니까 한국에서 다시 또 대서특필되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울 때 네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고조부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일반 백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고조부가 제일 나는 존경스러운, 닮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손자를 잘못 키웠구나. 버려버렸다. 세상에 너 고조부는 또랑물에 급급한 아주 작은 소인배인데, 그 소인배를 현손이 담겠다고 했으니 기껏했자 고조부뿐이 안 되길 놈을 내가 뭘 서당에서 가르치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한지를 그렇게 싸주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으켰던 사람들은 정신을 그리는데 어느 순간 집중했었습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절명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소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고 선두지휘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조화로운 삶을 삽니다. 실제로 쟁기를 사람이 끌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주 동네도 사람이 끌습니다. 넓은 논이나 밭이 아니고 작은 다랭이 논이었을 경우에, 다랭이 밭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저를 외국에 소개했을 때 지금도 외국에서 연락이 오고 이 작품을 연구하고 이런 작품을 사겠다고 연락이 오는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런 역사화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이 땅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통하여 함께 공감하고자 했던 그랬던 그림들이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었고 생활의 바탕을 만들어주고 돈을 벌게 했던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화 그림이 한 10여 점 이상을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은 한 점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서 주로 이제 구입해 가죠. 물론 이 작품도 뉴욕 타임즈에 소개되고 나서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 대한 평가보다도 외국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국회 노텐타홀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미술 기자상을 수상합니다. 반대로 이 작품을 그려서 끊임없이 급진적 좌파라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이 그림은 국가에서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그린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가 마치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단 상황에 안고 있는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동경에서 전시했을 때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의 표지에 나오니까 저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사찰을 당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구입해 갔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역설과 파격이 판을 친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를 예술가의 정신은 자유롭지 않으면 예술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배받거나 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나가지 않고 탈각하지 않는다면 예술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임진강에 날고 있는 청둥오리조차 마음대로 남과 북을 넘나들지 못하고 있는 분단 현실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이 피가 임진강을 적시고 있는 거고 넘어서는 개성 쪽의 풍경입니다. 저는 작품의 출발을 제가 절박한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예술의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석이 필요 없겠지만 나중 시간에 조금 해석을 부과하겠고요. 코가 벌렁벌렁 하는 거 보니까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고 입이 벌어진 거 보면 풀어져 있습니다. 엄마는 혹시라도 애가 귀지를 파면서 잘못 찌를까 봐서 눈알이 폭 떨어질 듯이 힘이 가 있지만 애 귀는 하도 잡아당겨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애는 지쳐서 앞으로 넘어지는데 엄마는 무릎과 발로 애를 꼼짝 못하게 통제하고 있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라고 아마 회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림의 힘을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랬는데 우리 집 식구야. 상대방이 그랬는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리고 그 추억과 아름다운 것들이 이 그림 속에서 숨어 있어. 그래서 다시 과거로부터 호명할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 예술의 힘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화가에게 의미 있는 것만큼 나에게도 의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작은 시골 동네여서 그림이 이렇게 옹졸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꿈은 미래를 향하여 현실과 과거 모든 괴리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나중에 보면 세상의 주역이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린아이에게 요즘 보면 자유가 없고 통제와 어머니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꿈을 혹시 아이를 통하여 실현시키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쉴 새 없이 학원을 다니고 쉴 새 없이 뭘 배우러 다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꿈과 무관하게 혹사당하는 어떤, 공부를 잘해야만 이 사회에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현실 구조 속에서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커서 화가는 되게 어렵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화가는 그렇게 커서는 어린 시절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훌쩍훌쩍 뛰어넘는 동무대, 이 작품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요. 누구든지 사춘기 소녀 때 이러한 새초롬한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런데 본인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꽃보다도 향기로운 이 꾸미지 않는, 그 다음에 이 새초롬한 눈빛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이 장수 말벌이 가슴팍을 파고드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호박벌 소리를 듣던 날, 실제로 이 호박벌을 가지고 듣고 있는 어린아이는 긴장해서, 누구든지 긴장하게 되면 이 젖꼭지가 톡 튀어나오고 색깔이 변합니다. 작가는 그걸 통하여 얘가 얼마나 긴장하고 무섭게 있는가, 실제로 구멍이 뚫어져서 벌은 나갔는데도 본인이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은유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수박씨를 뵙고 싶은 날이에요. 그냥 수박을 먹고 여름날 풍경 같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그림에는 앞부분에 크게 실려있고 뒷부분에 학생들의 의견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마가 말하는 부분이 뿅 해서 오, 야 맛있다, 싹싹 긁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딸은 나는 여자니까 예쁘게 먹어야지, 뭐 이런 게 이제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저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걸 드러내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박 한 통을 사다가 6,000원 주고, 그 당시 한 통을 사다가 일반 서민들은 4분의 1로 쪼개서 하루를 먹고 이틀을 먹고 3일을 먹고 4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먹던 시대에 보니까 여기 전기에 코드가 꽂혀 있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풍기는 아닐 것이고 뭔가 하여튼 이 시간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금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는 모기향을 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진짜 숨겨놓은 것은 이 밑에 풍경입니다. 그 당시 수박을 먹을 때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가 여기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6,000원짜리 수박을 먹고 있는데 신문에는, 그날 배달되어 온 신문에는, 석간신문에는 몇십억의 돈이 대통령 아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어서 일반 서민들이 절패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대비시켰는데 그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선생님은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따뜻한 일상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작품은 그래야 돼요. 해석의 여지가 많을수록 작품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방만하여 극과 극을 달리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작품은 보는 자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고 배운 수준만큼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품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준을 제가 작가의 눈을 통하여 한번 올린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저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길잡이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 그 전철을 타고 오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앉아있으면 거의 다 자기의 마음의 눈 속에 갇혀가지고 핸드폰 보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이 현실입니다. 책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술은 시각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시각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내가 본 것을 믿는다? 자기가 어떻게 본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이따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인분께서, 유학을 하는 노인분이 자기 부인을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명령을 내리거나 어떻게 했겠지만, 나이 먹으면 귀지를 파고 있는 사람한테 귀를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코가 끼고 간띵이가 부었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아직도 이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꼬장꼬장하게 그럴 데 없으나 꼬장꼬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잡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 손에 보면은 뭐가 하여튼 고급 시계가 켈빈 클라인이 달려 있어요. 자식들을 잘 두어서 면세품이라도 이제 얻고, 또 금반지에 한돈이 또 끼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아마 배려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서로 돕고 이렇게 배려하고 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고, 그게 평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그림을 예술의 전당에서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고 제일 사랑받았던 그림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물화를 그리면서 청와대에서 이틀간 독대를 했는데, 그분이 이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제가 이런 작품을 하나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 작품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뒤틀려 있고 힘드니까 엉덩이가 뒤틀려서 있고, 실제로 세수띠아에 세수하고 있는 자기 얼굴 모습이 비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전시했을 때 이 그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 엉덩이를 들고 있는 천한 것을 보여주었다. 천하다? 천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또 물어봤고요. 다음에 먹는 만큼 배출을 내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는 오줌을 배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부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배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그림을 전시하면서 때라고 그러고, 그쪽 스님들께서 비와 속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으니 저 또한 속인이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쪽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성철 스님, 그는 바람에 날려온 신문지 조각조차 읽지 못하게 했다. 문자에 사로잡히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본인은 아침마다 세수할 때 세숫자에 비치고 있는 마음의 밭을 갈고 닦았다. 이렇게 썼더니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와 비가 서로 넘나들고 있는 게 또 수행의 결과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철 스님 다비식 그림인데요. 이 작품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들은 대부분 실려 있는 작품들입니다. 다비식 그림이 실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대자유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선정했다면 정말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그림이 전시했을 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작가로서 일면에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그만큼 성철 스님이 대중의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기도 한다는 얘기겠죠. 요점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해인사에서 장례식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거화에서 불이 탈 때까지 한밤중까지를 한 화면의 동시대에 집어넣어서 그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양화가 아니면 이런 형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선사시대 암각화에 그러한 모범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혹시 누군지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이거 그림을 전시장에 가니까 야, 이승만 대통령 잘 그렸다. 그런 분도 있고요. 오,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생기게 그리는가 봐 하고 젊었을 때인가 하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봤던 성철 스님 그림을 보면서 아주 솔직 담백하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왜 목을 툭 쳤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 옆에 지금 있습니다. 또는 스님께서 외출 중입니다. 또는 더 씌워져 있는 이미지, 권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 믿는 것,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또다른 해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 서서히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먼지처럼 나의 모든 말, 나의 삶이 깎여져 나가서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얼굴 없는 노무현상을 그려달라고. 그 그림은 제가 갖고 있지 아직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뭐 손이 저한테 모델을 섰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이렇고요. 두루마기를 입어라, 신발을 벗고 다시 뒤로 돌아서세요. 그러면 참 잘 응해주셨고 화가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 외에 어떤 것도 그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방송이나 신문에 인터뷰했던 기사 중에 한복 입은 노무현을 그린 작가 그러면서 소개했는데 그때 제가 한 인터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꼭 우유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다. 대통령께서는 극빈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적이 있는가 봐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냐. 혹시 반찬이 없거나 그래서 우유와 함께 밥을 씹어 먹으면서 고소함을 느꼈던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유를 먹는답니다. 밥을 먹고 우유로 조금 물같이 먹고 또 씹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인간이 과거에 있었던 기질, 추억, 자기의 학습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참 무섭구나. 떨쳐내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샛길로만 가는 사람은 계속 샛길로만 다녀야 돼요. 절대 큰 길로 가고 대로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석으로만 가고요. 그 습관입니다. 기질이고. 그래서 우유 먹는 것도 그렇지 않는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것은 드렸고 본인이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 표현을 저한테 불러서 한번 들었는데 권 여사님하고 둘이 중학교 때 연애를 할 때 같이 걷다가 아무도 모르게 논두렁에 처박혀서 한바늘을 꾸몄던 눈썹의 상처까지도 제가 그려놓으니까 부모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화가한테 들켰다. 이렇게 큰 종이에 파리를 그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집에 누워서 한여름을 지내고 있는데 흰 아파트 벽에 이렇게 파리의 두 마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꿈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저는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오라고 손짓으면서 손을 가리키니까 순간적으로 하는 행위가 신문 보다가 때려잡는 거예요. 이 폭력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야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 작품 중에서 평론가들이 굉장히 높은 뜻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작품이어서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유, 메타포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저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동양에서 말하는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어떤 방식입니다. 근데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보는데 고양이가 벨벨 틀면서 꼬리를 감추고 멀리 있는 모고를 바라보고 있다. 모고를 그려놓은 처마도 없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허공이고 그리고 모고에 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자를 통하여 그림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풍자가 다시 풍자를 이루게 되면 역풍자라고 하는 고도의 방식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저는 현실에 참여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소중한 만큼 남의 삶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또는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 그림을, 그런 소재를 그림으로 그려서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이 그림은 세월호를 맞고 난 뒤에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동양화의 전통적인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서양은 물에 있는 고기를 그릴 때에는 물 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리지만 동양화는 물과 본질이 아닌 것을 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조개를 그릴 때는 물 따로 조개 따로 물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지 않습니다. 본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들을 가진 어머니 중에서 가장 짠하고 사람을 확 돌게 만드는 순간이 이 순간이라고 그럽니다. 논산훈련소로 아들을 보냈는데 팬티까지 집으로 돌아와서 받는 순간에 우리 아들 냄새를 맡으니까 참으로 즐겁고 좋다라고 생각하신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짠하죠. 이제부터 부모 통제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지낼까. 그 이야기를 3장을 같이 붙여서 전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으로 안고 있는 자식이 계속 안고 싶었는데 보이는 것은, 느끼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그런 느낌. 닭이 병아리를 부화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벼슬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버립니다. 한 달 지나야 벼슬이 씁니다. 그리고 이 닭은 한 달 지나면 빼빼해서 살이 아주 볼 것이 없습니다. 털도 윤기가 없어집니다. 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라는 부분을 화가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때 가장 아름다울 때죠. 그런데 병아리 3마리만 남고 가슴에 품었던 10마리 병아리가 싹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세월호 그림과 함께 붙여서 전시했었습니다. 그 다산초당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안경 쓴 그 정약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원본이 다산초당에 있고, 저는 초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물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초상화 그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으로 그런 작품들을 국가에서 원하면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길상사에 진영각에 있는 법정 스님의 모습입니다. 법정 스님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무소유의 정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어떤 분은 스님께서 젊었을 때 70년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날카롭고 긴장감이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는 생경하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스님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물화는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시기를 총체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때 가장 살아있는 그리고 좋은 시절의 대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의 시간 간격을 다 초월하여 작품 속에 그 사람의 전형성을 집어넣는 거죠. 유라시아를 많이 이제 양각화를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와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의 피 속에는 50% 정도는 유목, 이동 문명, 유라시아의 전통이 숨쉬고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농경이 중심이 되면서 느닷없이 전혀 다른 문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문화와 조선시대의 문화는 극단적으로 갈려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있던 농경 중심의 문화를 답습하고 그것이 마치 한국 문화의 전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유라시아 대륙에 숨쉬고 있는 우리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말을 달리면서 장엄하고 그 활기차게 살았던 시대의 그림들을 또 그려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려도 그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어있는 소입니다. 그런데 목은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말을 짓는다면 목에서 우러나오는 돼지의 소리, 이 갈비뼈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서 바람이 불 때 이 목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이 소리는 어떠한 목관악기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휘황찬란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띄어간 종족은 여기에 하얀 늑대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소리를 그려보자. 하늘의 소리를.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생의 출발인 것을 왜 우리는 잘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린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중에 그림을 할 때 자세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이 소가 죽어 있는 머리가 나와 있는데 소가 웃고 있습니다. 소가 웃고 있고 소 웃고 있는 소 주변에는 나비가 이게 붙어 있거든요. 이빨 사이사이에. 얼마나 살아있을 때 향기로운 풀을 뜯어먹었으면 이렇게 나비가 거기에 드글드글 붙어 있을까. 그래서 향기를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그림이 쭉 있지만 제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를 보여드리는 것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아서 그림을 설명을 좀 줄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땅속에 묻었는데 결국은 땅속에 묻혀있는 빨간 동백꽃은 쇠사랑에 꽂혀서 나온다. 이 고창에, 부안 고창에 갔을 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나게 했습니다. 팽모강에 가가지고 그 팽모강가에 있는 물을 탁 보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예술적 상상력으로 물고기 눈알이 탁본되어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눈알입니다. 징그럽죠? 징그럽죠? 그런데 인도에는 바퀴벌레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손으로 잡아 때려잡았어요. 야만인 딱. 생명을 너한테 뭐 해주었다고 지금 해를 끼쳤길래 모기를 잡아 죽여? 그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호텔에서 전시 때문에 나와 있는데 꼬마 하나 7살짜리가 아침마다 계속 손을 벌리면서 달라 그래요. 1달러 주고 매일 주고 나서 한 일주일째 지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아저씨만 보면 계속 돈을 달라고 하냐,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지. 아저씨 천국 가는 열쇠를 제가 드리잖아요. 착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적으로 전시했던 것 중에서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그 현실과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절박성이라는 부분을 피하지 않고 일단 정면 돌파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에 대한 소개는 거의 다 작품에 대해서 끝마쳤습니다.